안녕하십니까, 김진영입니다. 그림이 좀 복잡합니다만 지난 30년간에 있었던 주요 사건들의 하나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건을 5개를 뽑아봤습니다. 지난 30년을 우리가 30년 조금 넘습니다만 한 세대, 30년이란 보통 한 세대라고 얘기하죠. 한 세대의 트렌드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위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제가 2가지 트렌드를 써놨습니다. 하나는 팍스 아메리카나, 우리가 보통 세계화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세계화는 신자유주의의 요체이기도 하고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구별이나 지정학이나 이런 것들이 작동하는 세기보다는 경제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소련의 붕괴였습니다. 소련의 붕괴는 곧 냉전의 붕괴였고 우리는 이 세계화의 시대를 다른 말로 탈냉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탈냉전은 초기에는 상당히 희망적이었습니다. 미국도 과거의 리더십에, 그러니까 세계 공공의 리더십, 착한 리더 국가, 착한 패권의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이 신자유주의는 세계화 시대의 대외 환경을 통해서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었던 분명히 장점이 있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재벌을 개 못 준다고 강할 때는 포용적이었던 패권이 자기가 도전을 받을 때는 일반 국가보다 훨씬 더 횡폭해집니다. 포악해집니다. 그 과정들을 보면 2001년에 9.11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미국 사는 미국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데 가장 안방에서, 그리고 미국의 패권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군사력인 펜타곤과 경제력의 상징인 쌍둥이 무역 빌딩이 불과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붕괴가 된 것입니다. 이거는 미국한테 엄청난 충격이었고 외교적으로도 사실 미국이 패권이 등장한 이후부터 미국이 잘하는 것은 적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사라진 이후에 적이 사라져버려서 미국의 외교는 10년간 엄청나게 헤맸었습니다. 경제는 잘 되는데 미국의 외교가 헤매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시다시피 르완다나 앙골라나 지금 영화화 많이 됐죠. 그런 데서 미국은, 그렇게 강한 미국이 사실상 많은 치욕의 현장들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이 사건은 미국에게 새로운 기회를 줍니다. 특히 외교의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다시 미국이 잘하는 적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것이 악의 축의 세 나라 국가입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 그리고 7개의 깡패 국가, 거기에다가 4개를 더해서 미국은 깡패 국가를 정하고 거기에는 수단, 리비아, 북한, 쿠바를 집어넣어서, 그렇죠? 북한은 이미 앞에 포함되어 있죠. 7개 국가를 깡패 국가를 하면서 진영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테러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테러는 생각보다는 집단이 작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 국가를 만들었고 미국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고 아프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2008년에는 미국이 자랑하던 금융, 경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로 리만 브라더스라고 얘기하는 신자유주의의 모순이 폭발해서 세계 금융시장이 완전히 흔들리게 됩니다. 이걸 막아준 게 뭐냐 하면 중국과 G20이라는 아시아의 신생국들입니다. 미국은 다른 국가의 희생을, 중국의 희생 그리고 G20 국가들의 희생으로 다시 재기합니다. 그러나 그 재기하는 미국은 이전 10년 동안 착해 보였던 미국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절정을 이루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탄생입니다. 그게 2016년입니다. 트럼프는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정치공황의 주범이자 달인입니다. 저는 지금의 윤석열과 트럼프는 너무나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잘했던 것은 그동안에 소위 말하는 세계화를 집어던졌습니다. 그가 하는 말에 첫 번째 일성이 뭐냐 하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 미국을 우리가 세계 경찰로 시켜준 적은 없지만, 그리고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이 결코 착한 역할은 아니었지만 아예 미국 스스로가 세계 경찰의 역할, 세계 안정의 역할, 세계 시장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던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이 국가 이기주의, 다시 말해서 미국이 그동안에
덮어 썼던 위선의 가면을 벗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도 이제 대놓고 이기주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나타난 코로나 팬데믹 3년 동안 미국이 보여준 미국의 실상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과연 선진국이었던가를 우리로 하여금 의심케 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자랑했던 기회의 나라, 미국이 자랑했던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 이런 것들이 다 뒤집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신자유주의를 뒷받침했던,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얘기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보통 신자유주의 가치를 얘기하는데요. 거기에는 민주주의, 자유무역,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라는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나름의 우리가 중요하게, 제가 방송에서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과 그 가치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배제하고 적대시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부분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가치의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국가, 우리가 그걸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칩시다. 몇 개국 정도 될 것 같겠습니까? 3, 40개국 정도밖에 안 됩니다. UN 회원국이 193개국입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은 UN에서 40개국 외를 배제시키는 겁니다. 그들과 협력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누구를 배제시킵니까? 그래서 작년 UN의 연설은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UN의 가치는 인권이나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UN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고 평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정부처럼 중국이나 사우디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을 배제시켜버리면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나 그 다음에 평화나 반핵이나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들을 배제시키기 시작하면서 국제적인 협력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UN의 존재감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WTO 이름도 들리지 않죠. 왜냐하면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WHO가 지난 3년간 가장 조롱을 받았던 국제기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의 이기주의가 살아나면서 각국의 이기주의가 살아나오면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선도하고 있는 국가가 미국입니다.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치공학과도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형식적으로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를 채택했는데 선거 이후에는 독재와 권위로 흐르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는 적어도 선동정치가 판을 칩니다. 민주주의는 많은데 질적으로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권위주의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예 권위주의, 중국식 권위주의가 오히려 답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러면 자유무역은 어떻습니까? 자유무역 우리에게 가치이지만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고 있고 자유무역과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격차입니다. 이 빈부격차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조물주의의 건물주라는 말은 우리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옛날에는 제3세계만 문제가 됐지만 지금은 선진국까지 예외가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금의 세대는 뭐냐 하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제 보수를 다 안고 그걸 해결하지 못한 채 지정학과 각자도생과 국가의 이기주의로 넘어가는, 오히려 좋은 것들의 시너지 효과가 아니라 나쁜 것들의 역시너지의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 주제 부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을 규정하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저는 강연에서 자주 인용합니다. 첫 번째는 뉴노멀의 시대입니다. 뉴노멀은 여러 가지로 표현되기도 하고 각자가 다른 해석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냥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하면 새로운 정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뜻은 정반대입니다. 뉴노멀이 새로운 정상이라고 얘기하면 지금의 비정상적인 상태가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고 대안이 생기고 다음 정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불경기가 오면 호경기가 오고 민주주의 위기가 오면 개선이 돼서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이게 아니고요. 비정상이 마치 정상처럼 장기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음에 대안이 보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문제가 있는데 민주주의보다 나은 제도가 보이지 않고, 자본주의가 문제가 심각한데 자본주의를 해결할 만한 문제가 아무도 찾아내지 못하는, 저는 젊은 사람, 청년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준다고 자식을 낳는 게 아니고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식을 낳을 생각이 없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국제정치에서 봐도 이 다음 시대가, 저는 미국의 패권이 다시 회복된 시대를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를 반분한 것 같았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킵니다. 미국의 달러 패권이 경제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브릭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브라질과 러시아와 중국과 거기에다가 사우디까지 이 네 나라가 미국의 달러를 쓰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의 과거의 미국이 아닙니다. 두 번째 단어는 탈진실입니다. 이 탈진실이란 말은 진실이 작동하지 않는 시대를 말합니다. 2016년에 이 키워드는, 이 단어는 언제 세상에 나와서 알려졌냐 하면요. 물론 그전에도 쓰긴 했지만 2016년에 옥스퍼드라는 사전회사,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는 옥스퍼드라는 사전회사에서 2016년을 설명하는 가장 키워드로 탈진실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2016년 아까 보셨죠? 바로 트럼프가 당선되던 시기였습니다. 바로 트럼프의 당선과 이 탈진실은 옥스퍼드 사전회사가 보기에도 바로 이 단어를 핵심 단어로 꼽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혐오를 조장하는 것을 자기 정치 인생의 최고의 무기로 삼았던 사람입니다. 트럼프는 4년간 단 한 번도 미국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되기 위해서 노력한 적도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 없는 짓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 이 시대를 가장 본능적으로 잘 느낀 사람이 저는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으로 충분히 대통령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성공을 했습니다. 트럼프는 35%에서 45% 사이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이 있었을 때 최악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무슨 말씀이냐면 더 중요한 건 50%를 넘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서 듣던 얘기 같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그는 더 이상을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설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기를 지지하는 진영 사람들을 투표장으로만,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을 투표장에만 이끌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권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팬데믹이 없었다면, 또는 팬데믹에 조금이라도 정성을 기울이는 척만 했어도 그는 재선에 실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떤 통계 회사가 트럼프가 하루에 공식적으로 몇 번 거짓말을 하는지 통계를 냈습니다. 비공식 석상도 아닙니다. 공식 석상에서 그는 하루에 21번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웃을 일이 아니고요. 웃으셔도 좋은데 웃을 일이 아니라 거짓말이 먹히는 시대라는 뜻입니다. 음모이론이 먹히고요. 아까 그러셨죠. 아니면 말고가 먹히고. 자, 이 둘을 연결시키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세상은 이런 겁니다. 미래에 대안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TV에서는 5년 같은 분들이 지금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정치적 선동이 먹힙니다. 거짓말이 매우 효과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는 죽는데 거짓 정치가 살아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지금의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진실보다는 입장, 사실보다는 의견, 그리고
팩트보다는 페이크, 그리고 설득보다는 선동이 먹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 정치인들은 바로 그래서 안보 포퓰리즘을 쓰고 경제 포퓰리즘을 쓰는 것이 나라의 미래나 나라 전체의 국익보다 훨씬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세력이고, 저는 지금의 정권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야당, 여기에 대한 대안 세력이 왜 힘드냐 하면, 권력을 잡은 자들이 안보 포퓰리즘을 통해서 일시적인 단기적 이익을 이용하기엔 너무 쉽고, 대안을 마련해서 그거를 이해시키는 데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게임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부터 해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주체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윤 정부가 사용하는 것들, 트럼프 정부가 사용했던 것들은 매우 강력하고 단기적이고 선동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장기적으로 국익을 설득시키고 역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대안들이 매우 나약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위를 얘기해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프레임에 걸려들기가 쉽습니다. 그것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들을 각오하고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양비론에 저는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함정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봐야 하는 국제 질서의 요체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 중국은 냉전 체제를 하고 있는데, 신냉전을 하고 있는 건 맞지만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을 끌고 갈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바이든은 신냉전을 하고 있지만 세계를 깔끔하게 반으로 나눌 수 있는 힘이 미국에게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국가는 3, 4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장기화되면요 분열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마크론이 중국을 만납니까? 왜 매우 보수적인 독일의 숄츠가 왜 중국하고 손잡습니까? 사우디가 돌아서서 중국하고 손잡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미국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중국의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제3의 연대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작년에 쓴 책에서도 우리는 2열에 있는 국가들과 연대를 해야 된다. 연대와 공생처럼 국제정치에도 연대가 필요합니다. 이런 국가들이 어떤 국가들이냐? 나토가 아니고요. 영국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독일, 프랑스, 캐나다, 그리고 아세안 같은 국가들, 브라질 같은 국가들, 이런 국가들이 미국과 중국이 두 나라의 일을 전 세계에 전가해서 진영으로 나누는 일들을 막아내야 합니다. 어쩌면 저는 국내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결국 국제 질서도 제3의 질서가 필요하고요. 국내 정치도 제3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의 세계를 반으로 나누고 국내를 반으로 두 진영이 싸우는 것을 완충하고 때로는 이들을 질타할 수 있고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세력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얘기했던 미국의 5가지 위기입니다. 첫 번째, 스페인 독감 이후에 100년 만에 보건 위기, 대공황 이후에 90년 만에 경제 위기, 1960년대 이후에 60년 만에 인종 위기입니다. 1960년대 흑인들의 민권 운동이 일어난 이후로 지금처럼 흑백 갈등이 심해진 적이 없습니다. 남북 전쟁 이후에 최악의 정치 사회적 분열입니다. 우리가 유럽을 닮지 않고 미국의 정치를 매우 닮았습니다. 양당제이고 나라를 딱 반으로 나눠서 진영을 나눕니다. 오바마가 8년 동안 대통령을 한 다음에, 저도 오바마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를 했다가 실망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도 한계를 느꼈던지 마지막 8년째 되는 퇴임을 준비하면서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이 시대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끝난 시대다. 그래서 소통은 뭐냐? 진짜 소통은 진영을 넘는 소통인데 그런 소통은 끝난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에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기후변화의 위기입니다. 미국의 패권은 매우 초조한 패권이 됐습니다. 매우 거친 패권이 되었고 매우 자기중심적인 패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그런 적이 없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적은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힘든 부분은 바로 냉전에서 미국이 전 세계를 나눴던 그
소위 말하는 샌프란시스코 체제를 지금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뭐냐 하면 우리에게는 정말 비극적인 결과를 만든 미국의 아시아 정책입니다. 유럽은 독일을 재무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두 가지 조처를 합니다. 하나는 독일을 잘랐고요. 분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을 나토 안에 집어넣어서 재무장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는 이걸 하나로 묶지 않고 미국이 모든 국가와 따로따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분단을 일본을 시키지 않고 우리를 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 압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가장 불행하지만 미국도 유럽도 우크라이나의 바깥으로 전쟁이 퍼지기를 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는 분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지만. 왜냐? 그것이 서방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거기를 완충지대로 만들고 분쟁지역화해야 서방도 러시아도 안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크라이나의 명분이 크기 때문에 빼지 못하지만 마치 우리 전쟁이 그랬던 것처럼 나중에 소모전으로 갈 때는 강대국들의 역학이 작동해서 동우크라이나와 서우크라이나로 분단될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이건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크라이나 해법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 한국식 해법입니다. 또 하나는 미국이 전체에 대한 일본의 전범 사실에 대해서 미국이 평화헌법으로 관리하겠다는 말만 믿고 일본을 살려줍니다. 미국이 자기들의 전후 질서를 위해서 한국의 국내 정치는 친일파를 뽑았었고요. 국제 정치에서는 일본을 뽑았었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미국에게 충성할 수밖에 없는 세력입니다. 그렇게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수고는 뭐냐 하면 자, 두 개의 실제로 보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두 개인데 삼각동맹처럼 보입니다. 미국의 수고는 뭐냐 하면 남한과 일본을 연결시켜서 유럽의 나토처럼 북중러를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작이 아니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처음이 아니라 80년대부터 이미 시작됐습니다. 레이건은 전두환과 나카소네를 연결시켜서 삼국동맹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최고의 조합이죠. 이 세 극우가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도화로 못 갔냐 하면 바로 탈냉전이 연이어서 왔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지금의 기시다와 아베의 뿌리가 바로 나카소네고 이 나카소네 상을 받은 사람이 이 정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1안보실 차장, 안보실 1차장 그리고 제 후임 다음인 국립외교원장 박철희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제인권대사 이신화 이 세 사람은 나카소네가 주는 우익인사상을 수상한 우리나라의 3명입니다. 이 정부의 가장 중심적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름 끼치는 일이죠. 2000년대 다시 한번 있었습니다. 부시와 고이즈미는 레이건과 나카소네만큼 가까웠습니다. 그때 그나마 저항을 했고 장애물이 됐던 미국의 입장이면 장애물이죠.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미국은 수건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미국의 수장이 이때까지는 극우, 공화당 극우였는데 네오콘에 가까운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민주당이 가치를 얘기하고 인권을 얘기한다는 민주당이 그리고 이 민주당은 한일 관계에서 우리의 도덕적 우위를 그래도 인정하는 민주당이 미국이 약해지고 미국의 정체성이 혼란이 오면서 오히려 민주당의 대통령이 3자 동맹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과 한국은 최고의 꽃놀이패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리고 미국의 민주당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이 3자 동맹을 어떻게든 동맹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앞장서는 것이 바로 윤 대통령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너무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이게 매트릭스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것을 형상화한 건데요. 거미같이 생겼기도 하고 무슨 벌레같이 생겼는데요. 그 영화의 핵심은 뭐냐면 중간에 있는 게 컴퓨터로 운영되는 하나의 사령부입니다. 그리고 촉수들이 있죠. 촉수 끝에
캡슐이 있고 그 캡슐에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이 가상의 세계를 사는 것이 이 영화의 중심을 이루는데요. 미국이 상상하는 미래의 자기 동맹은 이 매트릭스와 닮아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면 2016년에 이분이 바이든 대통령의 마지막 국방장관입니다. 이 사람은 국방장관이면서 실제로 이론가였습니다. 뜬금없이 오바마의 마지막 임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발표한 게 바로 저 전략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미국이 컴퓨터의 중심이 되고 미국의 동맹들은 다 끝에 달린 촉수가 되는 겁니다. 전 세계를 컴퓨터로 통합시켜서 미국만 입력이 가능하고 다른 데서는 입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겁니다. 아주 더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이 워싱턴에서 단추를 누르면 한국에 있는 미사일 무기가 중국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나토에 있는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가서 뭐 핵 공유 이런 거 다 부질없는 얘기입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국이 미국 내에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동맹군을 마치 저런 방식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미래 전략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한반도에 실천하는 단계가 지소미아와 군수지원협정과 그리고 미사일 방어 체제입니다. 미국은 한미일로 그냥 단순히 안보 공조를 하는 게 아니고 한 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긴장하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미국은 대만에서의 전쟁이든 한반도에서 전쟁이든 일본에서의 분쟁이든 다 미국은 본토에 있고 이들 국가를 움직여서 전쟁을 대리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퇴역한 고위 장성들은 대만에서의 분쟁이 나면 한국이나 일본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충성스럽게 이것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윤 정부입니다. 너무 닮았죠? 제가 여러분들 웃기려고 한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얼굴만 닮은 게 아니고요.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린 이 시대에 가장 나쁜 형태의 안보 포퓰리즘,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통한 안보는 안 하고 힘을 통한 안보라고 얘기했고요. 군비 경쟁, 전쟁 불사론, 선제 타격론, 그리고 냉전적 진영 외교, 그리고 저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는 것이 이번 한미 정상회도 있는데요.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나온 겁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전 세계 경영에 같이 참여한다. 이게 전략 동맹입니다. 듣기는 좋죠. 이 말이 바로 미국의 용병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그러고 왜 대만에서 개입을 자꾸 얘기할까요?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국을 돕겠다는 겁니다. 미국을 돕는 게 아니라 미국의 용병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느냐 하면 우리는 한미일이 같이 협력을 해서 전 세계의 국격을 높이고 우리가 미국과 함께 세계를 경영한다는 식으로 포장을 하게 될 겁니다. 두 개의 군사동맹 생각보다 한국 국민들이 많이 찬성하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한국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조선일보도 아니고 45%가 넘습니다. 매우 우려합니다. 안보 포퓰리즘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 저는 이번에 오히려 미국에서 NPT라는 자물쇠를 잠궈서 국내에 핵무기 개발을 오히려 정지시킨 것이 오히려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국내 정치도 그렇고 국제 정치도 그렇고 다 편을 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국가들을 보면요, 인도네시아, 사우디, 그리고 인도, 오히려 튀르키예를 보면 다 미국의 우방국들입니다. 이들은 실리를 챙기고 있습니다. 우리만 돌격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합니다. 돌격 앞으로, 미국이 시켜서 돌격 앞으로 했는데 뒤에 미국도 없어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저는 헨리 키신저를 전체적으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가 쓴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을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쟁의 논리는 힘이며 힘이란 본질적으로 한계가 없다. 평화의 논리는 비례이며 비례는 곧 제한을 의미한다. 전쟁의 성공은 승리이며 평화의 성공은 안정이다. 승리의 조건은 전념이고 안정의 조건은 자제다. 평화는 강압과 굴복이 아니라 자제와 타협의 산물이다. 저는 윤 대통령이 지금 외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눈에는 적과 아군밖에 없습니다. 근데 외교는 회색 지대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아무리 잘못해도 선의인 것이고, 미국, 일본 제외하고는 북중러, 이란 같은 국가들은 아무리 선의를 갖고 다가와도 다 악의로 해석하는, 그는 지금 외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고, 저는 왜 그럴까? 국내 정치와 연결시키면 그래야 국내 정치에서도 권력을 계속 가져갈 수 있고 충성스러운 극우 지지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트럼프의 방법이고, 그걸 통해서 그는 다시 재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리 식민주의와 분단체제의 이 두 가지 시대적 과업을 완성하지 못했고, 그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정부가 다시 권력을 휘두른다고 생각합니다. 분단체제를 해소하지 못했고 더욱이 식민주의를 해소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을 잡은 자와 잡지 않은 자의 기울어진 운동자인 것들의 힘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한국 국민들의 놀라운 저력을 믿습니다.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고요. 미국이나 유럽을 보면 국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시장에 의해서 국가가 쫓겨나 버렸습니다. 공적인 국가를 회복시키려고 해도 잘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국가는 강한데 시장이나 시민 세력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는 국가가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식민지를 겪었고요. 그 청산이 안 됐고요. 전쟁을 했고요. 경찰, 군대, 검찰이 강한, 이렇게 세계적으로도 강한 국가의 형태를 가진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국가가 선을 넘을 때마다 시민은 일어나서 그 국가를 회초리를 들어서 때렸던 기억이 어느 나라보다 많습니다. 그것은 동학부터 촛불까지 있습니다. 물론 헌정 질서가 이렇게 무너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시민의 힘, 그것이 꼭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유일한 희망이고,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힘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미래가 있게 하는 가장 큰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길어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